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재무회계 강의하고 있는 김원종 회계사입니다. 2024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문제 강평 및 해설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고요. 올해는 작년에 2023년도 합격자들, 저희 학원에서 공부한 합격자들이 회계학 전체, 정부회계, 원가회계, 재무회계 합쳐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을 제가 봤더니 한 90점 정도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150점 중에서. 근데 이제 올해 저희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온라인으로 합격한 학생들, 그리고 그 전년도에 공부한 학생들, 그리고 올해 합격한 학생들 보면 한 120점 정도? 그 정도 맞았고, 좀 잘 보는 친구들은 130점이 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은 상당히 쉬웠습니다. 뭐 특이한 내용은 말 문제가 조금 한 3-4문제 더 늘어난 거 하고, 중급회계 하 쪽에 조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 그렇다고 뭐 확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험이 뭐 난이도를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33번을 제외하고는요, 기존의 기출 문제를 그냥 약간 변형하거나 그렇게 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론형 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 7문구 정도, 처음 보는 문구가 있었을 텐데, 그 문구가 한 문제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4문구는 원래 자주 보는 문구였고, 기출문제 문구였고, 아니면 제가 포인트에서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했던 문구였고, 나머지 하나만 찾는 거였기 때문에 그 문장을 모르더라도 뭐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회계학이 점수가 고득점을 맞은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그런 시험인데,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작년에 어려웠다가 올해 쉬우니까 공부는 좀 기본에 충실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4시간에 걸쳐가지고 9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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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문제를 풀어줄 텐데, 저는 이 강의를 올리는 목적이 우리 세무사 치시는 분들이 한 5월 달에 이 해설 강의 한번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저와 함께 1월 반 우리 공인회계사반 하고 있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단원마다 이 기출문제를 제가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해설 강의를 뭐 그냥 답만 알려주는 걸로 하진 않고요. 좀 전체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다 읽어주고 이게 왜 틀렸는지 설명할 거고, 그런데 제가 기본 강의 때 뭐 왁구를 설명해준 부분들이 있으면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빨리 풀어주겠습니다. 좀 문제를 풀 때 뭘 실수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거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천천히는 안 할게요. 빨리는 안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문장이 있는데, 2번부터 5번까지 문장은 기출문장이고요. 1번이 이제 처음 나온 거죠. 보고기업이라는 게 2019년 12월 4일날 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개정되면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표가 되면서 이제 하나 추가된 그 내용 문장을 시험 문제 낸 건데, 시험 문제는 쉽게 맞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보고기업이 지배 종속 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연결재무제표는 아니잖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결합재무제표라고 했고, 이 결합재무제표는 외관법에서 공시의 의무가 없어졌다고, 이거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고급회계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요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비연결 재무제표가 아니라 결합재무제표다. 비연결 재무제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회계에서 말할 때는 별도 재무제표라고 말하는 거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비연결 재무제표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냥 우리 기업만 있을 때 얼마만큼 손익과 재무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는 재무제표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 정보 이용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들어가 있고, 경영진과 그 다음에 일반 대중, 요게 안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정부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자주 보는 문구고, 틀린 문장으로도 많이 봤으니까 틀리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목적 적합한 정보와 충실한 표현을 제공할 때 그것을 어떤 방법을 선택할 때 보강적 질서성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요것도 기출 문장이고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 세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기본 가정에 의해서 재무제표 그린다고 했고, 그게 계속기업 가정인데,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계속기업 가정하에 작성되나 기업이 청산을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계속기업과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되고, 요 다른 기준을 뭐라고 부릅니까?
청산가치 그리고 사용한 기준을 재무제표에 기술하는데 주석에다 기술한다 그랬으니까 뭐 틀린 문장은 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의 관점을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개념체계에서는 뭐 자산의 측정 방법을 4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순실현 가능 가치 이런 것들은 규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재고자산 기준서에서 그거를 설명하는 때가 있다고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은 결합재무제표 이것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볼게요. 자, 문제 2번이 재고자산 문제인데요. 작년보다는 쉬웠는데 요 문제 푸실 때 아마 실수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요.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 대안이 재고자산에 대해서 계속기록법과 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 제가 계속기록법에 평균법 적용하는 것을 이동평균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 있냐면 상품 수불부가 나와 있죠. 근데 일단 문제 읽어보면 X1년도 기말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수량은 장부수량과 일치하였다. 이 말이 감모손실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단위당 순실현 같은 가치가 300원일 경우에 그러니까 평가손실만 고려하는 건데 일반적인 문제는 여태까지 기출문제들은 평가손실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매출총익을 물어봤으니까 매출액을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매출이 2번 일어났으니까 곱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또 하나가 요게 실수 포인트인데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매출원가로 분류한다. 이건 기존 문제랑 동일한데 기초 재고자산과 관련된 평가총당금이 4,000원이다.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을 답을 고르신 분들이 아마 문제에 있었을 거라고 제가 해답 작성하면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실수 포인트가 있는 문제긴 해요. 그리고 시간도 조금 걸리는 문제죠. 그렇다고 뭐 3, 4분 걸리는 문제는 아니고 한 2분 정도는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매출액을 일단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출총액 물어봤으니까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수불부를 보실 때 수량하고 판매 단가만 곱하면 되니까 뭐 300개 곱하기 단위당 600원에 팔린 거 하고 그 다음에 200개 곱하기 단위당 500원 팔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안 돼요. 18만원에다 10만원 더하면 28만원이니까 이 정도는 암산으로 되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이 매출원가를 구할 때 우리가 T계정을 사실 그려야 되잖아요. 상품. 그래서 상품이 있는데 이제 기초재고를 여기다 써야 되죠. 그런 다음에 단기 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 가능 상품이 나올 거고 이 문제에 판매된 부분은 지금 수량을 주지 않았으니까 뭐 수량을 줬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과 혹시 환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기초평가충당금이 있으니까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는 문제에 제시가 안 돼 있고 기말 BS 금액이 주어져 있는데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다 묻는다 그랬으니까 굳이 3개를 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셔가지고 요 전체 금액을 계산하셔서 요 금액을 여기다 밀어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월 1일 날 여기 100개가 있고 300원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여기다가 3만원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틀리는 거죠. 왜냐면 요 기초재고를 쓸 때 상품 기초를 쓸 때 여러분들이 평가충당금이 있으면 순액으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3만원에서 요 4만원을 빼준 금액으로 요렇게 표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요 기초 평가충당금 4,000원을 만약에 고려하지 않으시면 이 문제를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아마 이 문제에서는 이제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도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평가손실은 기말평가충당금에서 기초평가충당금 뺀 걸로 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평가손실을 뭐 실수를 하시더라도 판매된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역산을 하면 합계액은 맞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하더라도 맞을 수는 있는데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문제라서 생각보다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하문제다 그런데 시간도 조금 걸리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400개 그 다음에 400원 매입 들어가 있는 거 6월 1일자 써주고 그 다음에 100개 곱하기 500원 나오는 거고 요것도 사실 암산되죠. 16만원에다 5만원 더하면 21만원 나오니까 판매 가능 재고는 판매 가능 상품은 23만 6천원 나오는 거고요. 요게 23만 6천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기말 재고의 금액만 구하면 여기다 밀어넣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수량 파악해야죠. 자, 100개에다가 400개 더하면 500개 그리고 매출 300개 빼면 200개 그 다음에 100개 더하면 300개 200개 팔리면 요게 100개죠. 됐지? 그리고 기말 재고는 둘 중에 낮은 금액 써야 되죠. 단위당 장부 금액과 단위당 취득 원가와 그리고 순실현 가능 가치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요 단위당 순실현 가능 가치가 3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제가 지금 원칙대로 풀어는 줄 건데요. 혹시나 평가 손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풀어는 줄 건데, 요 취득원가 구할 때 사실은 이거 계산 안 해도 되죠. 왜 계산을 안 해도 되냐면 매입 단가가 300원이고 400원이고 500원을 평균 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이거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3만 원이 나오니까 이게 당연히 작을 거예요. 아니 숫자 감각으로 보면 되잖아요. 300개, 400개, 500개를 300원, 400원, 500원을 평균 낼 거니까 3만 원이 나오니까 요거 두 개 합친 게 20만 6천 원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20만 6천 원 써준 다음에 7만 4천 원 쓰는 게 이제 좀 빠른 풀이 방법, 알겠죠? 그런 스킬을 하나 쓸 수 있다는 건데, 그래도 이동평균 단가는 구해줄게요. 우리가 매입시마다 평균 내는 거니까 6월 1일 날 평균을 낼 때는 기초재고 100개에다가 300원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매입한 거 400개고, 그 다음에 400원을 더해주시면 되고, 총 개수가 500개니까 500개로 나눠주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단위당 취득원가가 380원 평균 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될 때 300개가 빠지니까 500개 중에 300개 빠지면 200개 남죠? 그럼 200개 곱하기 380원 요거 답 써주면 되고, 새로운 매입한 게 100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500원 곱해주면 요거를 300개로 나눠주면 단위당 평균 단가가 나오고, 요게 420원이 나옵니다. 420원. 420원이니까 여기다가 420원 써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시고 300원, 400원, 500원이니까 이건 당연히 NRV가 더 낮을 거다. 그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거, 요 4,000원을 만약에 안 빼주시면 요게 3만 원이 되니까 아마 요거 푸셨을 때 이게 24만 원이 나오니까 21만 원 나오니까 7만 원을 답을 쓰신 분들이 아마 있었을 거다. 그거 주의하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은 자본화된 차이번가 문제인데요. 2년짜리인데 만약에 제가 전기 이전의 자본화된 차이번가를 평균 지출액에 포함한다는 가정이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풀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전기 이전의 자본화된 차이번가를 평균 지출액에 포함하라는 말이 없죠. 2년짜리긴 한데, 그래서 대안은 X1년 7월 1일 태양광 전력생산 설비 건설공사를 시작해서 X2년 9월 30일에 해당 공사를 완료했다. 여러분들 1차 시험 때 자본화 완료 시점이 요게 9월 30일인 거, 요거 꼭 실수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X2년을 물어봤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되는 건데, 제가 1년을 구하지 않고 2년도를 구할 때는 전기의 지출액을 당연히 안 갚았을 때니까 기초에 지출한 걸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7월 1일과 10월 1일 날 지출한 300만 원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읽으시면 7월 1일 날 지출한 거, 전년도에 지출한 게 정부 보조금이 있으니까 여기 50만 원 이렇게 빠진다는 거. 물론 실전에서는 이 그림 안 그리는 건데 제가 해설 강의 하는 거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X2년 4월 1일 날 150만 원만큼 지출을 했고, 150만 원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1일자도 한 달치라도 또 해주라고 240만 원 요렇게 된 상태고, 그 다음에 A는 특정 차입금이니까 그릴 필요가 없는데, 일반 차입금 A가 있는데 X2년 9월 3일까지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B는 요렇게 찍혀 있는데, 이게 원래 12월 31일이면 B 차입금은요 4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 있죠. 그럼 사실 이론적으로는 요 자본화 기간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해서 평균 내야 되기 때문에 요 금액만 평균 내는 게 이론적으로 우수한데 그게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죠. 여러 가지 환어음이나 유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해 보고기간 전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구하실 때 12분의 9로 해야 된다. 요게 좀 실수 포인트죠. 그런 다음에 그냥 X2년도 자본화된 차입원가 물어봤고, 요 연평균 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자본화된 차입원가.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1단계 연평균 지출액부터 구하죠. 그러면 처음에 300만 원 곱하기 실수 안 해야 돼요. 12분의 9,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50만 원 있는 것도 12분의 9 곱해야 되고, 요거 250만 원 곱하기 12분의 9 해줘도 되죠. 그리고 150만 원 4월 1일이니까 이것도 실수하지 말고 6개월만 있는 거예요. 9월 30일까지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40만 원짜리 한 달치니까 12분의 1 구하시면, 요 금액 구하시면 28, 250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화 이자율 구하는 거죠. 자본화 이자율은 비차입금 보시면 200만 원이죠. 근데 9개월이니까 12분의 9 곱하시고, 요거 200만 원인데 12분의 9를 곱하는데 이자율이 몇 프로냐? 4%죠. 4% 구하시고, 그 다음 것도 200만 원 곱하기 12분의 9 돼 있는 거고,
요 200만 원 곱하기 12분의 9. 그래서 요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요거 자분할 기간이 있더라도 당해 보고 기간 전체. 저는 그냥 강의할 때 1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그거 실수하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요거 구하시면 8%. 그러면 어차피 4%고 8%니까 금액 구하시면 6% 나오는 것도 이것도 사실 암산이 되거든요. 네, 저는 그냥 6%를 구했는데 근데 금액은 계산해 놓으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나중에 일반 차입금의 한도가 되니까 18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300만 원이에요. 그런 다음에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연평균 지출액보다 차입금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한도에 걸릴 텐데 이건 한도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문제 풀 때 요거를 계산 안 했죠. 왜냐면 어차피 한도에 안 걸릴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특정 차입금이 나옵니다. 네, 특정 차입금에 원래 일시 투자 수익 차감해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래서 150만 원 곱하기 5%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 보시면 상환일이 6월 30일이니까 네, 요거는 6월 30일까지만 해주면 되네요. 그거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37,500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 계산하시면 일단은 뭐부터 썼다고 가정하죠? 연평균 지출액 중에서 특정 차입금을 먼저 썼다고 가정하는데 요거 쓸 때 연평균 지출액이니까 우리가 금액을 계산할 때는 연 단위로 환산해야 되니까 요거 빼주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거 표시하면 실수 안 한다 그랬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곱하기 12분의 6 곱하시고 거기다 6% 곱하시면 되는데 이게 124500이고 사실 요거 한도 안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랬죠. 예, 금액 계산하면 요거보다 요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체가 작으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시면 이게 162500이 나옵니다. 162500. 162000. 예, 000.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 4번입니다. 됐죠? 그냥 전형적으로 정부보조금 껴있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예. 두 문제나 풀어줬으니까 정부보조금 있는 거는 당연히 푸셨어야 돼요. 이것도. 근데 시간은 좀 걸리죠. 항상 차입원가 자본화가. 그 다음에 4번은 재평가 모형인데요. 재평가 모형에 회계 추정치의 변경을 하나 껴놓은 문제예요. 그리고 평소의 문제와 다르게 3년을 냈습니다. 뭐 3년을 내더라도 뭐 재평가 모형은 여러분들 다 잘 아니까 그림 그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림이 3년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좀 하기가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X1년 초에 문제를 읽어보시면 취득한 게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죠. 그런 다음에 내용 연수가 10년이고요. 잔존 가치가 50만 원만큼 있네요. 그럼 550만 원을 10으로 나누면 처음에 기중에 일어난 일 감가상각을 먼저 합니다. 그럼 55만 원 나올 거고 요 정도는 암산돼요. 단기 손익. 자, 그런 다음에 이 금액 잡아주시면 이게 545만 원이 나오죠. 그럼 이게 X년 말이고 이때 공정가치 평가하니까 공정가치가 이번엔 떨어진 경우네. 공정가치가 500만 원. 그러면 재평가 손실로 45만 원만큼 잡고 요걸 X년도에 재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근데 아직은 무언가 회계 추정치가 변경됐다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감가상각 하셔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되죠. 요걸 새로운 취득원가로 보는 거니까 500만 원에서 잔존가치 꼭 빼줘야 돼요. 그리고 나누기 9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450에다가 9로 해주면 이것도 암산 가능하죠. 50만 원만큼 X2년도에 감값이 처리하시고 그러면 이게 450이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공정가치 평가하는데 공정가치가 550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뭐 감가상각비 효과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바로 올려주면 되죠. 요것만큼 플러스 45만 원만큼 재평가 이익 그리고 그거 이상 되는 거 100만 원이니까 요게 55만 원만큼 이제 OCI로 잡히는 거고 자 요게 X2년 요게 X2년이죠. 예, 여기서 이제 여태까지 기출문제랑 좀 다르게 된 게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계 추정치의 변경. 그러니까 감값이 계산하실 때 요 금액 계산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550만 원인데 자 잔존 가치가 60만 원으로 바뀌었죠? 예, 그럼 단기에 반영하는 거니까 60만 원. 그리고 잔존 내용 요소가 바뀌죠. 예, 그래서 5년으로 바뀌었으니까 5분의 1로 계산해 주셔야 되죠. 예, 그래서 요게 조금 특이한 문제. 98만 원. 그리고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시고 요게 X3년. 자 그러면 550에서 98만 원. 이거는 암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452만 원이죠. 그 상태에서 공정가치가 350만 원으로 바뀌는데 전기에 재평가잉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재평가잉여금 먼저 없애야 되죠. 그래서 55만 원
OCI로 먼저 없애주시고, 대체하는 건 없으니까 고려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금액 차이 나는 건 여기서 요거 빼주시면 요게 47만원 나오니까 요게 재평가 손실이고, 요게 X3년, 요게 X3년이에요. 그러면 X3년도에 당기 손익에 미친 효과 물어봤으니까 요거랑 요걸 두 개 더해서, 두 개 더하시면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 마이너스 145만원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만큼 감소라고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문제 읽으면서 그림 바로 그리면 되니까 이것도 1분 30초 안에는 풀 수 있었던 문제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요거 감가상각비 구할 때 문제 잘 읽어서 회계 추정치의 변경이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볼게요. 문제 5번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에 다 있는 문구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밑줄도 쳐준 문제인데 아마 수험생들이 풀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문제였을 거예요. 자, 기업회계 기준서 1038호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고 5번이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시제품이 발생했어요. 그럼 시제품은 연구개발활동의 부수적이기 때문에 이거 무형자산의 요소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형자산의 요소로 인식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 맞는 문장이고, 제가 풀어줬던 문제고요. 밑줄도 쳐줬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에서도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계약이나 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밀 유지 등과 같이 법적 권리에 의해서 보호될 때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례 3개 만들어 놓고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제 포인트 책에 요약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객관식 책에 이 문장이 출제가 됐었어.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 그걸 판단할 때 무형자산의 내용 요소 동안 경제적 상황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해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내용 연수와 그 미래의 경제적 유입 가능성은 판단을 한다고 요게 기출이 됐었어요. 사실은 옛날에. 근데 이거를 원래 경영자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 참여자라고 했는데 경영자가 시장 참여자한테 물어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이거 살 사람들한테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를 경영자라고 요렇게 바꿔놨는데, 요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문장을 맞는 문장으로만 계속 봤기 때문에 요 경영자라는 걸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이거 맞죠? 사업결합에서 우리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공정가치가 원칙이니까 그때 그 안에 무형자산이 들어가 있으면 공정가치가 맞아요. 근데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취득일에 그 자산에 갖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요게 다르죠? 요거는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경영진이 추정하는 건데, 사업결합은 우리가 공정가치를 시장 참여자의 금액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구분할 수 없으면 개발 단계가 자산이 되니까 연구 단계에 발생한 것으로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죠. 이건 자주 나오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아마 요거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자주 안 보는 문장이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 50%의 확률인데, 그래서 요거 하나 틀린 학생이 있더라고요. 말 문제 다 맞고요. 저희 학원에서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그래서 요거 하나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 볼게요. 문제 6번은 기업회계기준서 투자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요건 되게 쉬운 거니까 이제 우리가 임대업을 하더라도요 용역을 제공하잖아요. 근데 사실 용역이라는 거는 자가 사용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경비 아저씨 채용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하는 용역, 이거는 임대업의 부수적인 용역이니까 이건 투자부동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다면 투자부동산, 제가 항상 동그라미 쳐놓는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호텔은 그게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가사용 부동산, 다른 말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 그 다음에 공정가치 모형은 재평가 모형과 다른 게 변동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해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추정하죠. 근데 처음에 취득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최초인 시점이 있는데, 자, 회사가 최초인 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지 못해요.
그러면 뭘로 가는 겁니까? 원가 모형 가는 거죠. 근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서 공정가치 모형을 썼어요. 그런 다음에 거래가 줄어든 거야. 유의적인 시장 거래가 줄어든 거야. 그러더라도 이때 공정가치 모형 계속 적용하고 합리적인 평가 기법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최초 인식 시점에만 반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4번은 맞죠. 근데 5번은 당의 공정가치를 비교할 만한 시장 거래가 줄어들었다고 했죠. 예, 근데 공정가치 모형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러더라도 계속 공정가치 모형 쓰고 합리적인 평가기법 써야 되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투자부동산에 어려운 문구가 5문구가 있다 그랬고 이건 말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문구 중요하다고 했고 문제도 풀어줬고 포인트에도 밑줄 쳐줬으니까 이건 맞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7번 문구는 7번 문제는 뭐냐면 대안이 X1년 1월 1일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500만원에 취득하고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100만원으로 추정했는데 대안은 건물에 원가 모형을 적용하다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투자부동산을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었던 거야. 그쵸? 그러면 X1년과 X2년이 있는데 원가 모형이었어요. 근데 X2년에 대하는 동건물에 대해서 원가 모형 대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꾼 거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이고 회계 정책의 변경이 일어난 게 X2년입니다.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이 문제가. 근데 대하는 동건물 이외에 투자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대요. 근데 동건물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은데 X1년 말에 이익잉여금이 30만 원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건 뭘 준 거죠? 이익잉여금을 준 건데 원가 모형의 이익잉여금을 준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3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의 회계 처리를 반영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7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문제는요. 원가 모형의 X2년 이익잉여금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익잉여금의 차이나 전기오류 수정이나 또는 회계변경 정책 효과를 구할 때 수익 비용으로 접근하면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자산부채로 접근해야 되니까 변경 후의 자산부채와 원가 모형의 자산부채의 차이로 과소과대로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X2년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 원가 모형의 금액을 이익잉여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X1년 말에 이익잉여금을 구한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에서 반영된 금액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도 회계변경 오류수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쉽게 풀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완전 최하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장부금액을 찾아야 되니까 원가 모형일 때 장부금액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액을 계산해 줄 필요도 없어요. 500에서 100을 빼면 400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40 빼면 되죠. 네. 그래서 원가 모형일 때 460만원 이거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모형일 때 장부금액 구하면 되죠. 근데 이거는 공정가치가 나와 있잖아요. 450만원. 근데 이걸로 바꾼 거니까 자산이 10만원만큼 과대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 과대되어 있다. 자산 과대 이익 과대니까 이익을 10만원만큼 줄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다? 이익잉여금의 공정가치 모형 금액을 구할 수 있다. 20만원. 근데 이게 언제 거예요? X1년 말 이익잉여금. 근데 문제가 X2년 말 이익잉여금을 물어봤으니까 X1년 당기순이익을 일단 더합니다. 그래서 70인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원가 모형의 금액을 반영한 것인가? 근데 투자부동산은 회계처리를 반영하기 전이라 그랬으니까 투자부동산에 회계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50에서 480이 됐으니까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30만원만큼은 추가로 계산해야 되죠. 이게 이익잉여금에 나중에 집합손익하고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120만원이 되는 거죠. 네. 요게 X2년이네요. 그쵸? X2년 당기순이익. 그리고 X2년도에 추가로 잡을 평가이익까지.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X2년을 물어봤으면 한 방에 풀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아니까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 금액과 추가 반영할 금액, 요 금액을 반영해야 되니까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요게 7번. 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이죠. 자, 8번은 어떤 문제냐면 금융상품과 관련된 문제네요. 이 문제도
문제가 두 문구가 한 번도 기출되지 않은 문구고요. 저도 솔직히 요런 문구까지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비춰 주면 이게 책을 다 비춰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구가 어려운 거는 요거랑 요게 이제 처음 기출된 건데요.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도. 왜냐면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양도자산이 양도하기 전에 금융자산의 전체의 일부이고 그 양도한 부분의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도하기 전 금융자산 전체의 장부 금액은 계속 인식하신 부분과 제거하는 부분에 양도일의 상대적 공정가치로 배분해서 문제 푼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공정가치 비율 배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8만 원 남아있는 금융자산을 판다. 근데 이게 90%만 양도를 했으면 장부 금액도 90% 없애주고요. 공정가치도 90% 현금 잡아준 다음에 대차차액 처분이 구하면 되니까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이거는 이제 아는 문구고. 근데 이제 사업 모형 변경이 사업개업의 취득, 처분, 종결과 같이 영업의 유의적인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만 발생할 것이다. 사업 모형은 소련 말이고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이잖아요. 다른 말로 보유 목적. 그러니까 기업의 유의적인 활동이 시작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사업개업의 취득이나 처분, 종결과 같은 요럴 때만 사업 모형을 인정하고요. 근데 금융자산과 관련된 하나의 금융자산이 있어. 근데 그거의 의도가 변경됐어. 근데 특정 시장에서 또 일시적으로 그 상품이 안 팔려. 그리고 기업 내에 서로 다른 사업 모형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 이전에서는 사업 모형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책에 사업 모형의 뜻 나와 있고 재분류 뜻 나와 있고 그 밑에 있는 문장이긴 한데 제가 설명은 안 했죠. 이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융자산과 관련된 의도의 변경을 기업이 맘대로 선택하면 예를 들면 상각자산으로 있다가 공정가치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면 채권인데 시장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럼 너 변경할게요. 하나만. 그러면 이익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를 써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맞는 문구인데 모르더라도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자가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다. 그럼 두 번째 뭘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통제. 근데 통제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지관자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지속적 관여자산. 예. 그래서 양도자산 계속 인식한다. 맞는 거고요. 이게 통제를 안 하면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우리가 금융자산의 손상은 계약상 현금 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상 현금 차이, 현금 부족액을 현재같이 땡긴 신용 손실을 가중평균에서 계산한 기대 신용 손실로 계산합니다. 그게 어디까지냐면 확률로 가중한 금액 거기까지죠. 그럼 화폐의 시간 가치, 그 다음에 보고기간 말의 과거 사건, 그리고 경제적 상권의 예측을 이건 예측한 거니까 합리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와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서 측정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를 답으로 쓰면 안 돼요. 처음 보는 문장이지만 내가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한다. 근데 그 문장을 틀린 문장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맞는데 확실하게 틀린 게 있잖아요. 저는 투자부동산의 개정대책 그리고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다 전진법으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중요할 때는 소급 적용하고 중요하지 않을 때는 전진 적용한다. 그 말은 없죠.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진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요 두 문장이 새로 나온 문장이긴 하지만.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게 문제가 보통은 7시 한 45분 정도에 문제가 도착을 하는데 어저께 처음 올라왔던 파일이 깨져가지고 문제를 받는 게 9시에 받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총평 쓰고 그 다음에 해설지 만들고 그러고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때는 문제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총평에다 써놨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문제네요. 문제가 뭐냐면 대안이 ABC 사채 발행했는데요. A는 단기자산, 그 다음 B와 C는 기포자산입니다. 그리고 사채의 유효이자율이 모두 10%입니다. 그 다음에 사채 발행일에 취득한 가치가 나와 있고요. B사자체, C사자체도 취득금액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건 현재 가치를 땡길 필요도 없고 현가계수도 안 줬어요. 그리고 기말에 공정가치를 다 주고요. 문제가 X 1년도에 단기손익에 미친 효과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세사자체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죠. 그럼 A, B, C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FV 페어밸류 PL이고요. 이거랑 두 개는 FV OCI입니다. 그러면 FV PL은 여러분들 유효이자율로 인식해야 돼요? 아니면 액면이자 인식해야 돼요? 제가 질문하면 답이 없다 그랬죠. 두 방법이 어차피 단기손익에 미친 효과 똑같으니까 그냥 거의 모든 책들이 액면이자 인식하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고요. 6% 곱하면 12만 원이 이자 수익.
그런 다음에 비사 자체는 기포자산이잖아요. 그럼 이자 수익밖에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럼 1425 366이라고 돼 있고요. 유효이자율이 10%니까 요거 곱해 주시면 142 537 나오는 거고, 요거는 액면 발행됐어요. 50만 원이다 10%니까 요거 5만 원. 근데 평가 손익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평가 손익이 발생하는데 이 평가 손익이 얘네 둘은 기타 포괄 손익이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고, 요 FVPL은 여러분들이 평가 손익 구할 때 기말 동전가치 1888 234에서 그 다음에 1801 016 빼주시면 되니까 87 218 나오니까 요거랑 더하면 되는 문제니까 예상보다 그냥 저는 계산기로만 풀어도 되더라고요. 예. 알겠죠? 예. 그래서 200만원 곱하기 6% 쳐놓고 는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빼고 는 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고 는 치고, 여기다 요거 곱하고 는 치고 GT 구하니까 시간 1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문제 읽는 데까지 합쳐서. 그래서 이건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9번이고요. 일단은 잠깐만 쉬었다가 10번부터 나머지 9문제 또 풀어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0번이고요. 대안은 X1년 1월 1일 사채를 발행하고 해당 사채를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원래 사채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부채 둘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데 삼각부채 문제고요. 사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고요. X1년 1월 1일 액면 금액이 200이고요. 만기일이 X3년 12월 30일인데 표시이자율이 5%예요. 200에다 5% 곱하면 10만원이고요. 만기 3년입니다. 사채 발행 시점에 유효이자율이 6%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땡길 때는 6%로 땡겨줘야 됩니다. 이게 발행 금액은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읽고, 자 1번 X1년 1월 1일 이게 10번인데 사채 발행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발행 금액. 그래서 발행 금액은 200인데 6%로 땡겨야 되니까 0.8396 그리고 10만원 200만원에다가 5% 곱한 거예요. 그리고 2.6730이라고 해서 1946 500이 돼 있고, 요게 X1년 초 장부 금액이자 이제 발행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슨 문제인지 봤더니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X2년 초에요. 조건 변경 시점 잘 보시고 만기를 X4년 12월 30일로 만기를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표시이자율을 1%로 변경했다. 그러니까 조건 변경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 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인지 없는 경우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조건 변경 시점에 이자율이 8%가 나왔는데 보통 문제는 조건 변경 이익 물어보는데요. 이자 비용까지 같이 물어봤네요. 근데 제가 퀴즈에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도 단기 손익에 미친 효과로 제가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이 문제도 맞을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문제를 풀 때 실질적 조건 변경이 있는지 판단을 할 때 원금을 깎아주는 걸 좀 내서 180만원 원금 이하로 딱 깎아주면 계산 안 하고도 이게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자를 1% 깎아줬어요. 그러면은 이자 1%면은 4% 차이가 나니까 8만원에 이제 현재 가치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게 10%가 될지 안 될지를 바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원칙대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판단을 할 때는 우리 최초 유효이자율로 판단을 한다 그랬으니까 최초 유효이자율이 6%죠. 그럼 이 금액 구해놨는데 이 금액이 1946 500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X1년 말 X2년 초 입장이니까 곱하기 1.06 1 플러스 유효이자율 마이너스 액면이자 10만원을 해주면 분모 금액을 구할 수 있고, 요 분모 금액이 1963 290이 나와요. 그쵸? 근데 실적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1963 290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조건 변경된 것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때 판단을 할 때는 몇 프로 쓴다? 최초 유효이자율 6%로 땡긴다는 거. 요게 주의할 사항이죠. 그러니까 200만원 곱하기 0.8396은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이자만 좀 바뀌네요. 200만원이 1%니까 2만원이죠. 그럼 2.6730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금액이 나올 거고, 요게 230 630이 나오고요. 요 밑에 게 1963 290이 나와서 요게 1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이제 11.7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조건 변경 이익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조정 전 장부 금액을 구하시면 이 금액은 구해놨죠.
1963290이라고. 근데 조정 후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이 문제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 후 현재 가치는 조건 변경 시점에 이자율을 써야 되니까 이걸 6%로 땡겨야 되니까 다시 한번 땡겨야 되네요. 네. 그래서 200만원 곱하기 0.8396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만원은 곱하기 2.6730을 이렇게 쓰셔야 되죠. 2만원은 자 그러면 금액이 나올 거고요. 요게 1732660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빼주시면 조건 변경 이익 나오니까 수수료는 없으니까 요거 구하시면 32415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건 변경 이익이고요. 요거 답 하나 찾으시면 되는데 이게 두 개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이자 비용 구하셔야 되니까 이자 비용은 우리가 요거 제가 잘못 썼어요. 요거 쓸 때 잘못 썼어요. 1639 140을 써야 되네요. 그쵸? 저거 계산하시면 그럼 324150 요거 숫자는 맞고요. 요거 계산하신 다음에 이자 비용은 요걸 땡길 때 6%로 땡겼으니까 이자 비용 인식할 때 여러분들이 10번이죠. 이자 비용 인식할 때 요 금액 계산해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요거 땡기실 때 요게 내가 잘못했죠. 이게 8%죠. 조건 변경 시점의 이자율이 8%니까 8%로 땡기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8%로 땡겨 주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131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요때는 조건 변경 시점의 이자율 쓴다는 거, 시적 변경 있을 때 조건 변경 시점의 이자율이니까 제가 요 숫자는 맞고요. 요거 8%였습니다. 그래서 8%로 땡긴다는 거.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8%로 땡겼으니까 요게 이자 비용이 되니까 금액 계산하시면 금액 나올 거고 정답은 2번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 낼 때마다 제가 요 판단할 때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풀어도 요거는 한 2분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전환사채 문제인데요. 이거는 과거에 그냥 기출 문제를 똑같이 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대안은 X1년 1월 1일 전환사채를 98만원에 발행했다. 요것만 좀 달라요. 액면 발행이 아니라 할인 발행이야. 그리고 X1년 1월 1일 액면 금액 100이고요. 표시이자율 4%니까요. 4만원입니다. 그리고 상환기일에 액면 금액의 106% 상환이니까 상환할증금이 6만원만큼 있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사채의 이자율이 8%니까 8% 땡겨야 되고, 이번 교수님은 8%를 엄청 좋아하시네요. 근데 대안이 전환사채 중 액면 금액 60만원이 X2년 1월 1일 날 주당 5천원으로 전환되었고요. 기초 전환인데 발행된 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전환 간주일은 기초 시점이다. 어차피 기초인데 기초 시점으로 가져간다. 이건 안 써도 되는 것 같고, 왜냐면 기중 전환이 요즘에 2차 시험에 나와서 요거 명시해 준 것 같고요. X2년 말에 재무상태표의 전환사채와 전환권 대가의 장부 금액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초 시점에 전환권 대가를 이건 계산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자 바로 풀게요. 자 첫 번째 X1년 초에 전환권 대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구할게요. 전환권 대가는 총 공정가치에서 미래 현금으로 땡겨주면 되죠. 그럼 4만원이고요. 자 이자율이 지금 문제 일반 사채의 시장 이자율이 8%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8%만 땡기면 되니까 2.5770. 그리고 한꺼번에 땡겨요. 그냥 106만원으로 땡기시면 되니까 상환할증금 포함해서 0.7938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금액 계산하시면 요거 빼주시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35492가 나와요. 근데 물어본 게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봤는데, 하나는 전환되고 나서 전환권 대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전환권 대가의 X2년 말 장부 금액, X2년 말 장부 금액. 그럼 이거 그냥 이용하면 되죠. 행사가 몇 프로가 됐냐면 60%가 됐으니까 40%만 남아있는 거죠. 주발초로 대체하니까. 요 금액 구해주시면 14197 나오니까 뭐 풀만한 문제고요. 요거 하나는 구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할 때 요거를 좀 계산해 놔야 되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X1년 초 전환사채 금액이 944 508이 됩니다. 요게 X1년 초 전환사채 금액. 그럼 X1년 말 구하면 되죠. 그럼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에 마이너스 액면이자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1.08이고, 액면이자가 4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만원 빼주시면 요 금액 구할 수 있고, 요게 980069입니다. 근데 X2년 말에 금액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8 마이너스 4만원인데
금액 구하시면 이 금액 나오는데 금액을 계산 안 해놨네요. 금액 계산해 볼게요. 980069 곱하기 1.08 마이너스 4만원 하시면 금액이 1018475가 나옵니다. 근데 60%가 행사됐으니까 40% 곱하면 되죠. 곱하기 0.4 하시면 407 390이 나오고요. 네. 407 390 맞죠? 네, 그래서 요거랑 요거 찾는 문제입니다. 앞에 요게 있고 요게 있고. 그래서 요것도 풀만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랑 똑같으니까 네, 금액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요게 11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신주사채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신주사채가 액면 발행됐는데 네, 요건 뭘 물어봤냐면 비분리형 신주이수권부사채 액면 발행인데요. 액면 금액이 10만원이에요. 그리고 만기일이 X3년 12월 31일, 표시이자율 4%, 아까랑 똑같네요. 4,000원. 그리고 일반 사채의 시장이자율 8%고요. 보장 수익률이 6%가 있으니까 이건 상환할증금 계산해야 되네. 그리고 동신주이수권 사채는 액면 만원당 보통주 한 주로 바꿀 수 있다. 행사가액 나와 있고 액면 금액 나와 있고. 그러면 10만원이니까 10주네요. 네, 만원으로 나눠주면. 그리고 1개월이 경과함부터 상환기 전까지 행사기간, 그리고 현가계수 나와 있고요. X 2년 1월 1일 1년이 지난 다음에 40%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됐고요. 신주인수권 대가는 주발초로 대체한다. 그때 신주인수권 회계 처리가 X 2년 1월 1일 주발초의 증가금액 물어봤죠. 그러면 저는 주발초의 증가금액 구할 때 아예 공식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발초의 금액은 분기를 잠깐 기억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현금 들어오죠. 예, 현금, 납입액, 다른 말로 행사가액이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신주인수권 대가 중에서 일부러 없애야 되고, 상환할증금은 만기가 되면 안 갚으니까 상환할증금액 현재 가치, 거기다가 신주인수권 대가 빼주고, 거기서 액면 금액 빼준 다음에 거기다가 행사 비율 곱하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곱하기 행사 비율.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나오면 이거 무조건 암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행사 비율이 40%에 돼 있고요. 요 둘 중에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이게 10주고 행사 가격이 만원이라는 게 파악이 되죠. 그리고 이게 10주고 액면 금액이 5,000원이라는 게 파악되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요거랑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거 찾으시고 그러면 이제 상환할증금을 구해야 되죠. 근데 상환할증금이 율로 안 나와 있고 보장 수익률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하는 거야? 6%에서 4% 빼면 2%. 그러면 2,000원이죠? 10만원 곱하면 이것에 미래에 보장 수익률로 재투자된 금액. 그러면 첫 번째 맨 마지막 연도 1, 두 번째 거 1.06, 세 번째 거 1.06에 제곱하시면 금액 구할 수 있고 요게 얼마냐? 6367이 됩니다. 됐지? 그러면 이게 6367인데 만기가 X3년 말인데 X2년 초니까 2년으로 땡겨버리면 되죠. 현가계수 땡기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단수 차이 1원 그냥 제가 줄게요. 그리고 신주인수권 대가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신주인수권 대가를 구해야 되는데 신주인수권 대가를 구하시면 요게 지금 12번이고요. 발행 금액이 액면 발행됐다. 10만원. 그리고 땡기실 때 4,000원은 8% 2.5770 그리고 106 367 요걸로 땡기시죠. 한꺼번에 땡기는 게 편하죠. 그래서 그거 땡기시면 0.7938 나오니까 요거 땡겨주시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5258이 나옵니다. 됐죠? 그럼 100%가 요게 5258이 나올 테니까 저는 100%로 한 다음에 40% 곱하는 게 실수 안 한다 그랬죠? 각각 40% 곱하면 꼭 하나를 40%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요거 구하시면 24287이 나오고 1원만큼 단수 차이 나는 걸로 제가 아까 봤는데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전형적인 문제예요. 제 문제집에 다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여기서 조금 앞에서 한두 문제 정도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평소에 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입하지 않는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왁구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막 나옵니다. 문제 13번인데 이건 수익과 관련해서 아니면 충당부채 문제일 수도 있고 저는 수익에서 보증을 가르쳐 주니까 자 1년간 무상보증 해주고 있대요. 그냥 무상보증이면 효익이 없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인식하시면 되죠. 근데 판매량의 3%만큼 품질보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대요. 근데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수익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제품보증 비용 인식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충당부채 문제다라고 준 거고
판매량과 보증비 지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X2년도와 X3년도에 품질 보증비가 420원과 730원으로 추정된다고 이제 나와 있고, 판매량이 X2년도에 800, X3년도가 1000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X3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될 제품 보증 충당부채는 얼마라고 물어봤고, X2년 초 잔액은 없고 모든 보증 활동은 현금 지출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요게 지금 X1년부터 있긴 한데 X1년도에는 발생 안 했으니까 X2년도와 X3년도인데, 요때 충당부채 물어봤는데 보증기간이 2년일 때랑 1년일 때 문제 푸는 게 전혀 달라지죠. X2년도에 팔린 거는 1년이 지나면 요 시점에서 충당부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상액 잡은 게 여기서 환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X3년도에 판 것만 딱 고려하시면 되니까, 저는 이거 풀 때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에 이거 푸는 거기 때문에 보증비 예상액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판매 수량이 1000개. 근데 3%가 팔리는데 각각의 보증 비용이 730원. 근데 지금까지 보증비 지출액만큼 충당부채 썼을 테니까 이거 한 줄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푸신 분들은 이거 다 계산기로 풀잖아요. 13,900원. 그래서 1초 만에 푸는 문제입니다. 네. 자, 요 문제 제 고급 문제에 있고, 제가 세 문제나 풀어줬으니까 2년일 때, 1년일 때, 그리고 2년, 3년짜리 그렇게 해서 계산기로도 풀어줬으니까 요거는 푸셨어야 돼요. 13번도 쉬웠고요. 요게 14번이 법인세 회계 문제 중에서 작년부터 법인세 회계 문제가 이게 기초가 꼭 고려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사실 2년짜리 문제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그래서 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이의 제기할 수 있는지 한번 봤는데 역시 교수님이 실수 안 하고 내셨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제일 처음에 저는 1단계 세법상 납부할 법인세부터 구하잖아요. 근데 문제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120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원래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유보죠. 근데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된 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5만원만큼 이렇게 처리된 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나중에 일시적 차이 구해야 되니까 유보랑 마이너스 유보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소득처분 써놓으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보시면 X2년도에 당기손익 공정가치특정 금자산 평가손실이 있어요. 근데 주식은 세법에서 원가법이니까 9만원만큼 요거는 유보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2단계에 영향 미치네요. 그 다음에 X1년도에 발생한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이 8만원인데 X2년부터 4년간 2만원씩 추인된다 그랬으니까 2만원 추인되는 거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만원만큼 나오고 요게 마이너스 유보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타 사회 유출로 접대비 한도 초과액 항상 껴서 나오고 요게 3만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더해 주시면 세법상 납부할 법인세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세율이 변동되지 않으면 그냥 세전이익에다가 영구적 차이에다가 당기세율 곱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세율이 변동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풀면 실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요게 세법상 납부할 법인세 구할 때 주의사항이 당기세율 쓴다는 거죠. 당기세율이 24%예요. 그럼 24% 구하시면 요게 30만원. 그때 이제 잘 가고 있구나 느끼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구할 때 이게 X2년도 물어봤으니까 X2년 말 이연법인세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보가 3개잖아요. 그러면 사실 감가비 한도 초과액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FV, PL도 고려해야 되고, 세 번째는 퇴직급여, 부채도 고려해야 되는데 일정 계획표를 그려야 되죠. 이 문제는 X2년 말이고 X3년과 X4년이 있는데 세율이 이때가 22%고요. 이때 이유는 20%니까 요거 이유라고 해서 요렇게 표시하는 게 낫죠. 한 개 더 그리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니까. 그때 요 감가비 한도 초과액이 구할 때 요 금액에 들어가는 금액이 제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항상 객관식과 기본 강의할 때 잔액이라 그랬잖아요. 유보 잔액. 근데 요거는 단기 변동분의 세무조정 사항을 말하는 거니까 요게 마이너스 5만원만큼이 지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5만원을 쓰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잔액이니까 요거는 기초에다가 꼭 단기 변동분을 고려하시라 그랬어. 됐죠? 근데 FVPL은 단기에 발생한 거니까 요게 9만원이니까 그냥 9만원 써도 돼요. 근데 이 퇴직급여 부채가 문제죠. 퇴직급여 부채는 X1년 초에 8만원이 있다가 X1년도에 추인된 게 없고
단기에 2만 원만큼 추인됐으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마이너스 2만 원 써서 맨날 틀리는 거죠. 유보랑 마이너스 유보 잔액에다 세율 곱한 게 이연범위세 자산부채니까 꼭 기초에다 단기 변동분 더하라 그랬어. 그러면 요게 6만 원이잖아요. 됐죠? 예. 그런 다음에 FVPL은 요게 9만 원만큼 X3년도에 소멸. 그런 다음에 2만 원씩 나머지 소멸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만 원 소멸시켜주고, 요건 세율이 똑같으니까 2만 원 쓰셔서 20% 곱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4만 원 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요게 문제죠. 감값이 한도 초과에 추인됐는데 전체가 다 추인됐는지 아니면 일부가 추인됐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구나, 교수님이 X라고 놓고 푼 문제구나 했는데 뭘 줬습니까? 기초 이연범위세 자산부채를 줬죠. 그래서 기초 이연범위세 자산이 X 1년 말 이연범위세 자산이었고 그 금액이 31,200원입니다. 됐죠? 그러면 세율 변동이 언제 됐냐면 X 2년 말에 입법화되었다고 돼 있어. 그러면 X 2년 말에 입법화됐으니까 X 1년 말에는 미래세율이 24%였던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24%를 곱하면 금액이 나와야 돼. 그러면 31,200원을 0.24로 나눠보겠습니다. 31,200원을 나누기 0.24 해보시면 13만 원이 나와요. 31,200원을 0.24로 나누면 플러스 유보 잔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연범위세 자산 나와야 되니까. 이게 24%로 돼 있으니까. 그럼 그게 13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8만 원이니까 이게 5만 원으로 맞고 맞게는 낸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사실 이게 추정되는 문제니까 이거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6만 원이었다면 여기 만 원 써야 되는 문제인데, 물론 감가비 한도 초과액이 어때 추인되는지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0이 됐을 거죠. 그래서 요게 그래도 왁구를 다 맞게 냈다. 그래서 요게 원래 원칙대로 풀 때는 요거까지 추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뭐 감가비 한도 초과액이 없어졌겠죠. 언제 없어진다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어쨌든 0이라는 거 확인됐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게 없어질 때 11만 원이고요. 요게 4만 원인데요. 자, 우리 이연범위세 자산부채 구할 때는 미래세율 곱하니까 22%에다가 여기다가 20% 곱해서 두 개 더해주면 되죠. 그럼 금액 구하시면 요게 32200이 나오고, 자, 플러스 유보가 더 크든지 아니면 미래에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 계산하시면 요거 4만 원이고, 두 개 계산하시면 요 금액 나오고, 항상 주의하실 게 우리는 이연범위세 자산의 기말 잔액 구하는 거니까 분계 들어갈 때는 이걸로 만드는 숫자를 분계 들어가는 거죠. 1,000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단기 법인세 부채 30만 원이고 1단계 이연법인세 자산 순액으로 1,000원 증가되는 거죠. 1,000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니까 29만 9천원 나오는 거고, 요거를 법비로 쓰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자본과 기타 포괄손익에 가감하는 법인세,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나 재평가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29만 9천원 구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제가 그냥 빨리 푸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요것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맞고 맞게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맞으니까 이 문제는 이의제기 할 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15번 문제죠. 교수님이 제 강의를 들으셨는지, 보통 자동조정용 오류 2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과 사채가 비자동조정 오류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걸 회사정으로 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스킬 바로 쓸 수 있는 문제고, 이것도 뭐 여러가지 기출문제들을 합쳐서 낸 문제니까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15번이고요. 지금 문제가 X0년과 X1년과 X2년인데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오류사항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오류가 발견된 시점이 이때고, 모두 중요한 오류에 해당한다. 우리가 중요한 오류만 소급 적용하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안이 실질재고조서법으로 적용하면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매입은 인식했대요. 잘했죠? 그러니까 원래 기말재고의 과대가소 구할 때는요, 매입채무와 매출채권의 과대가소도 같이 봐야 되는데 매입 쪽에는 과대가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재고만 누락했네. 그러면 X0년 말에 재고가 뭐가 돼 있대요? 과소가 돼 있대요. 그럼 10만원. 그리고 X1년 말에 재고가 과소돼 있대요. 그러면 요건 여기다 쓰면 되죠. 15만원. 그런 다음에 자산과소, 이익과소. 그러면 요거 부호 플러스
그 다음에 차기 이후에 소멸, 재고 유동자산이니까 이것도 차기 이후에 소멸.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자산부채법으로 제가 가르쳐준 걸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X1년 초에 대안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기계장치 A에 대해서 6만원의 지출을 했는데 기계장치 A의 장부금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감가상각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즉시 비용 처리했대. 그러니까 저가 수선비 처리하고 요거 처리하는 거 똑같죠. 제 포인트 책의 사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까지 똑같아요. 이 문제 어떻게 냈어요? 취득한 게 X1년 초인데 제가 문제 낼 때 X1년 말에 잔존가치가 9년이라고 되죠. 그러면 그거 10년으로 바꿔서 풀어야 된다는 게 제 포인트 책에 있는 거. 근데 요거는 X2년 말에 잔존가치가 2년이라고 냈죠. 그럼 2년이 지난 거니까 요 잔존가치가 몇 년인 거예요? 4년. 그래서 X1년 초에 수선비를 조정하셔야 되는데 요거 암산 된다 그랬죠. 회사는 6만원 비용 처리된다. 근데 4년 감가상각해야 되니까 15,000원. 그러면 비용을 취소할 게 45,000원 암산을 하시고 이거는 남은 잔존 내용 동안 소멸될 거니까 곱하기 3분의 1 하셔서 15,000원 이렇게 쓰면 분계 안 하고 풀 수 있다 그랬죠. 요 스킬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X1년 초에 사채입니다. 이것도 똑같죠. 자, 회사는 액면이자로 인식했어. 근데 유효이자 인식해야 돼. 그럼 차이가 뭐만큼 나? 상가액. 그래서 상가액만큼 이자 비용을 더 인식하는 거니까 요거랑 마이너스 쳐주면 되죠. 그럼 상가액만 구하면 되니까 이게 상가액이 94842가 장부금액 거기다가 유효이자율이 8%니까 8% 마이너스 6,000원 빼면 요 차이가 상가액이죠. 그럼 요 금액 구할 수 있고 요게 1587 나오는데 제가 상가표상 그 다음 상가액을 구할 때는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율 곱하면 스킬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채 문제 다 이렇게 풀어줬잖아요. 14 됐지? 그러면 요 금액 계산하시면 요거 계산하시면 10만원 그리고 요거 계산하시면 93413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66714 그리고 항상 문제가 나올 때 요 오류 수정 효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봤죠. 그럼 요게 답이네. 그리고 전기 2월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 이거는 문제가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이니까 요 상태에서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거죠. 그래서 193 413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증가 요거 감소 쓰시면 되니까 정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쉬운 문제였다. 네. 다른 비유동 항목이 나오면 이게 회사적으로 풀면 또 시간을 많이 보낼 텐데 그냥 전형적으로 유형자산 사채 수선비 처리하고 상가액 차이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 번 풀어본 문제. 그 다음에 16번은 계약변경 문제죠. 제가 계약변경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청소 영역 문제 제가 풀어줬잖아요. 그거 관리 영역으로만 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처음에 읽어보시면 계약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럼 문제 X1년 초에 계약 체결했는데 X1년과 X2년도에 계약을 2년으로 체결했는데 고객은 관리 영역에 대해서 100만원만큼 후급하기로 했고요. 사실 용역에서 후급인지 성급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발생주의예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업무니까. 그럼 요 상태에서 1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4년을 추가했대. 그러면 요게 추가되고요. 3년, X2년, X3년, X4년, X5년, X6년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100만원이고요. 추가되는 기간은 요게 90만원이고 요게 90만원이고 요게 90만원이에요. 자, 그럼 계약 변경 문제죠. 계약의 범위가 확장되죠. 그 다음에 적절한 대가만큼 상승해야 되는데 문제가 용역의 대가가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네요. 근데 추가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죠. 그럼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그래서 요 100만원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회계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평균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정액법이니까. 그래서 금액 구해보시면 400에다가 4936 460만원이네요. 근데 나누기 5년으로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면 되니까 460만원 나누기 5 해주면 92만원이니까 뭐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문제가 수익 문제를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풀만한 문제였어요. 요게 16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17번 한번 풀어볼게요. 17번은 말 문제인가요? 아니네요. 건설계약. 저의 1년 동안 가장 열심히 한 학생이 이 건설계약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저 1초 만에 푼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자, 문제 보시면
대안이 공사계약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당해 공사는 X1년 초에 시작돼서 X3년 말에 완성되는데 총 계약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뭐냐면 우리가 진행료를 써야 되는데 발생 원가 기준으로 진행료 쓰라 그랬죠. 그럼 항상 이 문제 풀 때 스킬을 쓰더라도 누적 진행료를 써줘야 돼요. 그럼 X1년도에 자 단기 발생 원가가 100만 원이죠. 근데 추가 소요 원가가 300이니까 400이 되는 거죠. 총 예상 발생 원가가. 그럼 이게 25%가 돼요. 그리고 요게 X2년이죠. 근데 이 추가 발생 원가가 변하질 않아요. 왜냐면 100만 원에다 200만 원 더하면 300인데 그 300에다가 100만 원 더하면 400 나오니까 75%예요. 근데 이게 공사 손실이 예상되면 미래의 예상 손실 땡겨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받을 돈을 여기다 써놓으라 그랬죠. 500이라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 비교해 보니까 공사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야. 알겠죠? 예. 그럼 문제 푸는 게 너무 간단하죠? 여기서 요거 빼면 예상 손익이 100만 원. 그리고 25%. 그러면 25만 원 나오는 거죠. 근데 건설 계약은 누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두 번째 연도에도 100만 원인데 누적으로 75% 인식해야 되는데 25만 원 빼는 거니까 이게 50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딱 보고 요거랑 요거의 차이 100만 원이고 요거랑 요거의 차이 100만 원이면 누적으로 풀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초 만에 500만 원 마이너스 400만 원 곱하기 진행료 증가액 50%로 딱 구하면 요게 1초 만에 50만 원 증가 나오니까 요런 경우에는 요런 스킬 쓸 수 있으니까 거의 1초 만에 푸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볼게요. 종업원 급여. 요것도 맞았어야 돼요. 종업원 급여가 계속 몇 년간 말 문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 밑줄 쳐주는 문장이죠.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에서 발생하는 재측정 요소는 금액이 적다 그랬죠. 순금 줘봤자 10년 근속해서 순금 줘봤자 재측정 요소 뭘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단기 손익. 그쵸? 단기 손익 맞네요. 밑줄 쳐준 거고. 확정급여 제도의 순이자는 단기 손익으로 반영한다. 맞죠? 근순 단기 손익.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와 단기 근무를 원가를 결정할 때는 예측 단위 전입 방식 쓰죠. 그게 뭐냐면 미래에 현재 가치 땡긴다는 거죠. 그래서 근무 원가 구할 때 단기 근무 원가랑 이자 원가로 나눠주는 거죠. 예. 그리고 과거 근무 원가 결정할 때도 현재 가치 땡기는 거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순확정 급여 채무에서 재측정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요거 꼼수 부린 거잖아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면 기업이 영업을 잘하는데도 퇴직급여가 올라가면 기업이 영업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타 포괄 손익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재불조정 인정하면 안 되죠. 재불조정 인정하지 않는다. 그때 5번을 보시면 요게 틀린 거죠. 우리가 기초 할인율과 기말 할인율이 주어졌을 때 기말 할인율은 맨 마지막에 확정급여 부채의 공정가치를 구하기 위한 거고 이자 원가를 구할 때는 당연히 기초장부 금액에다가 기초 할인율을 써줘야 됩니다. 재측정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순확정급여 부채의 순이자는 연차 보고기간 말, 그게 틀렸죠. 초, 다른 말로 이제 기초에 순확정급여 부채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부채 할인율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기초예요. 둘 다 기초. 그래서 정답은 5번. 우리 문제 이런 문제 있잖아요. X1년 초에 할인율이 8%고 X1년 말에 할인율이 10%일 때 그림 그릴 때 이거 썼잖아요.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자, 여기까지 하시면 18번까지 풀어줬죠? 네, 잠깐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19번부터 다시 풀어드릴게요. 자, 1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식기준 보상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주식기준 보상은 전 말 문제를 다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밑줄 쳐준 문장이 다 나왔습니다. 19번인데 말 문제인데요. 19번에 1번 보시면 종업원 및 유사 용역 제공자의 주식결정 주식기준 보상 거래는 원래 종업원이 아닌 자 같은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원래 측정해야 되죠.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 보상 거래 지분상품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부여일. 부여일도 들어가 있고 제가 중요시했던 거 말 문제 할 때 부여일 동그라미 쳐주고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두 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 결정이 계속 말 문제가 세무사 회계사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네. 그래서 현금 결정은 부채이기 때문에 장기 미지급 비용 부채는 공정가치 평가의 대상이죠. 그래서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 결제 둘 다 들어가 있죠. 네. 재측정하고 근데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주식 보상 비용에 묻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단기 손익이니까 요게 틀렸네요. 그래서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여하자마자 즉시 가득된다면 용역 제공 조건이 아니니까 그날 전부 다
주식 선택권과 주식 부상 비용 다 인식한다 그랬죠. 즉시 인식. 그래서 특정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맞는 말이죠. 용역 제공 조건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 상대방이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 보상 거래도 종업원과의 주식 기준 보상을 포함하여 재화에 제공받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거래에서는 당연히 제공받은 재화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지분 상품의 권리를 조건을 측정해서 복합금융 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죠. 그래서 지분 상품의 총 공정가치에서 현금 결제형과 관련된 부채의 공정가치 빼서 이거 복합금융 상품처럼 대차 차익으로 구한 다음에 각각 자본과 부채를 나누어서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맞는 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시장 조건만 가득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식 보상 비용 계속 인식한다 그랬죠. 근데 시장 조건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가득되지 못하면 누적 기준으로 볼 때 여태까지 잡았던 거 다 환입해야 되니까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않죠. 누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풀만한 문제였고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2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선택권을 두 문제나 내셨네요. 그래서 중도청산 문제죠. 그래서 중도청산인데 이게 다행스러운 게 퇴사율이 없어요. 그래서 X1년 100명에게 3년의 용역 제공 조건을 1인당 주식 결제형 100개를 부여했는데 X3년 중에 종업원과 합의하여 주식 선택권 전량을 700원에 중도청산하였다. 그래서 부여일의 가치가 나와 있는데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게 주식 보상 비용이 세 가지로 나뉘잖아. 중도청산되면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뭐예요? 잔여 20번이고요. 가득 기간에 주식 보상 비용을 즉시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퇴사율이 있으면 앞에 거를 좀 고려해야 되지만 퇴사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명에게 자 100개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부여일의 공정가치가 주식 결제형이니까 600원. 근데 3분의 3만큼 인식해야 되는데 자 100명 곱하기 100개 곱하기 600원 3분의 2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이게 퇴사율이 없으면 그냥 3분의 1로 계산하셔도 되죠. 그러면 요게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보비 200만원 잡아주시고 주식 선택권 200 처리하시면 되죠. 그리고 공정가치에 청산하는 부분은 무슨 거래로 본다? 자본 거래로 본다. 그래서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측정하시면 요게 이제 600만원이 나오죠. 요 금액이 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주식 선택권을 600만원 없애야 돼. 그런 다음에 현금이 나가죠. 근데 10,000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여일에 공정가치는 660원이죠. 일단 공정가치 청산 부분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660이 되고 대차 차익으로 구할 때 중도 청산 손실이라고 해서 60만원 잡는데 이거는 회사와 잠재적 주주와의 거래니까 자본 거래니까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없고, 그러니까 200 더하신 다음에 공정가치 초과분이 있죠. 이건 용역 제공 조건으로 일 잘했으니까 준 거니까 요거는 주보비로 처리하셔야 돼. 그럼 10,000개에다가 뭐 암산도 되잖아요. 700원에 처리했는데 660원이니까 10,000개고요. 그럼 40만원이죠. 그럼 현금 40만원 이렇게 나가는 거고, 저는 쪼개서 하는 게 주식 보상 비용 계산하기 쉽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거 묶어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주보비 4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요거 금액 계산하시면 두 개 더하면 240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물어봤던 문제를 거의 그냥 똑같이 낸 문제는 다름없어요. 제가 봤더니 금액 계산하는 것도 거의 200 똑같고요. 이게 1200인데 요 숫자만 좀 바꿨지 요거 200 나오는 것도 똑같고 옛날에 기출된 문제 그냥 똑같이 낸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 한번 볼게요. 요게 조금 어려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었으면 2번과 5번 중에서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안 나오는 문장이니까. 그 리스 제공자는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면 금융 리스, 이전하지 않으면 운용 리스 처리한다. 리스 제공자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리스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날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 용어의 정의를 잘 읽어야 돼요. 리스 약정일이 있고 리스 개시일이 있습니다. 리스 개시일은 쓰기로, 사용권 자산의 첫 번째로 쓰기로 한 날이야. 감가상각의 개시일. 그리고 리스 약정일이 운용 리스랑 금융 리스를 판단하는 시점이니까 약정 기준으로 리스인지 아닌지 판단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기준서 원문이 리스 약정 시점으로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리스
약정 시점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은. 다른 말로는 리스 약정일이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응용력으로 푸는 거예요. 왜냐면 3번이 리스 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것은 리스 부채는 차입금, 실질적으로 차입해서 물건 갚은 거니까 재무활동 맞죠? 단기 리스료, 소액 자산 리스료, 변동 리스료 등은 선급, 미지급 요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 보죠.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풀어준 문제고,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는 무조건 인식 면제 제외하고는 금융리스로 가는 거니까 금융리스 가라고 안 됐다 했죠. 사용권자산과 리스 부채 인식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요게 문제죠. 요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원가로 측정한다.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은 거의 유무형 자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가로 측정하죠. 원래는 이제 리스 부채에다 그 원가 측정할 때 원래 리스 부채에다가 그 복구 원가 더해주고 선금 리스료 더해주고 그 다음에 리스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발생한 리스 개설 직접 원가 더해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원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거랑 요걸 처음 보는 문장이니까 요게 또 원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차피 유무형 자산이니까 유무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원가니까 요거 응용하시고 요렇게 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마 요거 두 개로 여러분들 인생이 결정이 됐을 거예요. 자, 2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길어요. 그런 다음에 유일하게 이 문제가 선금리수료가 있는 문제라서 선금리수료는 사용권자산에 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권자산에 더하면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면 이 문제가 아마 선금리수료 놓치시면 틀리는 문제가 될 텐데, 리스 개시일이 있고요. X 3년까지고요. 정기리수료가 743823인데 10만원의 리스료를 지급했대. 성금리스료는 리스 부채 측정할 땐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미 지급했으니까 남은 리스료의 현재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권자산 구할 때가 필요한 거죠. 리스 개설 직접 원가도 사용권자산 구할 때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약정조항 있어가지고 20만원 이건 리스료에 포함해야 되죠. 근데 X 1년 말에 리스 부채 금액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가 이 문제도 그냥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스키에 쓸 수 있으니까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본 강의할 때,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할 때 각 연도 말에 사용권자산과 리스 부채 구하는 거 항상 연습시키잖아요. 748, 823 이걸 고정리스라고 하죠. 743 3이네요 743 823 743 823 743 823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약정 가액이 20만원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X 2년 말 맞죠? 매년 말 후급. 근데 X 1년 12월 30일 날 리스 부채 물어봤으니까 이건 받았죠? 그럼 남은 현금의 현재 가치인데, 현가 개수가 두 개밖에 없다고 해도 나 같으면 그냥 땡겨요. 단수 차이 무시하고 823 나누기 내재이자율 10%라고 돼 있으니까 1.1 이거 더하면 943 823 나오니까 그거 나누기 1.1에 제곱하면 거의 그냥 문제 읽으면서 요거 두 개도 더하면 943 8이 나오니까 계산기로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 구하시면 155 1456 22 원래 1에다가 단수 차이까지 잠깐 반올림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단수 차이 나오네요. 한 50원 나오나요? 50원 미만 나오는데 한 40몇 원 나오는데 45원 정도. 그냥 이걸로 때려야 돼요. 왜냐면 근처에 있는 게 1번이니까. 그래서 1번 쓰시고 바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스킬을 쓸 수 있는 문제가 보통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23번 한번 볼게요. 희석주당 순이익. 자, 1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희석주당 순이익이 뭐예요? 기초부터 잠재적 보통주가 행사됐다고 가정해서 가장 보수적인 금액 보여주는 게 희석주당 순이익이죠. 기초에 전환된 걸로 보되 만약에 단기에 4월 1일 날 발행된 게 있으면 거기서 내가 말리라고 했죠. 그래서 그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누적적 우선주, 배당 결의에 상관없이 보통주 이익을 차감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냥 단기 거 배당 결의에 상관없이 뺀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아는 거고. 4번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 무상증자 주식 배당, 주식 분할 이런 게 반영되면 그것을 소급하는 이유가 비교표시 재무제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급하여 수정한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이 공정 가치보다 작은 기존 주주에 대한 주주 우선 신주 발행은 진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으니까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유상증자 부분은 납입일부터 더해주고 무상증자 부분은 엄마 쫓아간다고 제가 설명하죠. 원칙은 기초로 소급, 그 다음에 단기 발행 부는 단기 발행일로 소급. 근데 이제 세 번째 게 이제 틀린 문장인데, 희석주당 순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효과가 있는 옵션이나 주식 매입권, 그래서 회사에 행사 가격이 있으면 전환자 안 들어가 있고 행사 가격이 있어 돈이 들어오면 자기 주식법으로 푼다 그랬죠. 그럼 보통 어떻게 풀어요? 전체 주식수에서 주식수 곱하기 행사 가격에다가 요것만큼 돈이 들어오는데, 원래 이 돈이 들어오는 것만큼 분자를 수정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분자에 어떤 것에 투자된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 들어온 것만큼 시장에서 산다고 가져간다 그랬죠. 근데 시장에서는 뭘로 사야 되네요? 시가로. 그때 뭘 쓴다 그랬어요? 보통주 평균 시가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쵸? 평균 시가.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보고기간 말에 시장 가격으로 돼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야 되는 게, 이게 기준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경우 권리 행사로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은 내가 그걸 시장에서 실제로 다시 샀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이게 행사 가격이란 말이 아니에요. 보고 기간 말 시장 가격이 아니라, 자, 보고 기간 중에 보통주 평균 시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요걸로 틀린 게 요 문장이 맞는 거예요. 물론 행사 가격이라고 생각해도 뭐 틀리진 않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기준서 문구 정확하게 하시면. 요것도 틀리면 안 돼요. 제가 요거 쓸 때 요 공식을 몇 번 써줍니까? 문제 풀 때. 보통주 평균 시가. 자, 그래서 요것도 풀만한 문제였다. 주당이익 문제가 원래 어려운데. 자, 24번은 조건부 발행 보통주 문제죠. 조건부 발행 보통주. 자,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이거 2차에 한번 기출됐다고 해서 문제 풀어줍니다. 저는 기본서에도 있고 기본서 예제에도 있어요. 그리고 1차에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번 강의 때 고급 문제 요거 있는데 풀이 방법을 이렇게 풀면 되고, 풀이는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봐라. 그래서 제가 분명히 숙제로 내줬던 거예요. 기본 강의 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 그거 체크해서 풀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스킬을 쓸 수 있어가지고, 원래 기본주당 순위 구할 때 분자부터 구하죠. 보통주 단기순위. 근데 이게 우선주 배당금이 없어요. 문제 읽어보시면 단기순이익이 4,200만 원이야. 됐지? 그리고 두 번째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구하는데, 자, 기초에 몇 주가 있었냐? 기초에 10만 주가 있죠. 제 문제가 100만 주예요. 그것도 똑같이 냈어요. 그러니까 0자만 하나 딱 빼고, 그 다음에 제 것도 문제가 5월 1일 날, 그 다음에 9월 1일, 이 날짜도 똑같아요. 그리고 영업점 한 개당 5,000주를 개점일에 발행한다.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조건부 발행 보통주는 보통 합병할 때 일어난다 그랬죠. 내가 어떤 프랜차이즈 회사 취득을 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주식을 더 발행해 주는 거다. 그래서 요때 만약에 조건을 충족하면 개점일에 발행하는데, 이때 발행됐다 그랬으니까 5,000주죠. 그래서 이게 5,000주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곱하고 12분의 12 곱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12분의 8 곱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분의 4 곱해서 하얀색은 기본주당 순이익. 근데 요게 12분의 8이고 요게 12분의 4고 똑같으니까 5,000주겠네. 그래서 요거 구하시면 10만 5,000주가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세 번째 보시면 기본 EPS 구할 수 있고요. 요 기본 EPS 구하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4,200만 원을 10만 5,000주로 나누면 되죠. 틀린 거 없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요게 400원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희석효과를 구해야 돼. 그러면 조건부 발행 보통주가 기초부터 조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해야 되니까 요게 12분의 4고 요게 12분의 8입니다. 그냥 희석효과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요것도 계산하시면요, 위에는 무조건 0 나오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문제를 풀 때 제가 이거는 처음부터 노란색까지 해서 희석효과까지 다 구해서 한 번에 희석주당 순이익 구하면 털릴 수 있다 그러죠. 근데 이렇게 분자가 0이 있으면 400원보다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5,000주니까 이게 5,000주 나올 거 아니에요. 금액 계산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희석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요 내용을 무조건 희석효과가 있는 옵션이나 요게 나오면 그냥 한 방에 계산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4,200만 원은 문제에 나와 있고요. 기초부터 가능하다고 보니까 요거 다 있다고 가정하고 요거 다 있다고 가정하면 되니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10만 주 플러스 만주로 그냥 계산해도 됩니다. 알겠죠? 원래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하고 5,000주 더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면 요거 다 안 하고 푸는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풀면은 이것도 거의 시간이 안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게 얼마 나온다? 382가 나온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거의 2초도 안 걸리는 문제입니다. 많이 풀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서 3번 푼 사람은 되게 쉬웠던 문제.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25번이죠.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문제가 완전히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왜 쉬운 문제가 아니냐면 이게 현금 흐름표상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을 물어봤잖아요. 이건 매입 관련 현금 유출액을 물어봤는데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이 여기를 매출 원가를 역산하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을 거꾸로 줬죠. 66만원. 그러면 우리 시작 어디서 한다 그랬죠? 매입 활동과 관련된 발생주의 손익. 그럼 여기 제가 감모 손실이 뜰 수 있고 외화 환산 손익 중에서 매입 채무 관련된 거 돼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랬죠. 평가 손실은 원래 재고자산 기준서에서 매출 원가 또는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게 보통 비정상 감모 손실이 여기 뜨는 거잖아요. 그럼 평가 손익은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로 보내는데 교수님이 이 평가 손실을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가정하면 저 매출 원가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요걸 넣어야 되는 문제죠. 근데 요 문제가 이미 기출이 됐었고요. 제 객관식 책에서 제가 풀어줄 때 요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야? 매입활동 관련된 발생주의 손익. 그럼 관련된 자산부채 빼주시면 금액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고자산 빼주는데 평가 손실이 있으면 평가충당금 있을 거 아니에요. 대손충당금처럼 평가충당금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선급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매입 채무가 있다. 아예 이 양식을 제가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숫자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때 조심하시라 그랬어. 내가 이 문제 풀 때마다 이게 역산해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게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이잖아요. 그럼 이 증감분석법으로 풀 때 여기다가 만약에 66만 원을 쓰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역산하면 이 숫자가 양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손익이 다 마이너스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지급한 현금 쓸 때 이걸 마이너스 써야 된다. 이게 또 주의사항이라고 제가 역산하는 문제에 실제로 기출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이 감모 손실이 나와 있 아니다. 평가 손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평가 손실이 있는데 이 평가 손실을 기타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평가 손실이 기타 비용이다. 3,000원. 이게 만약에 매출 원가로 처리했다. 그러면 이건 고려 안 하는 거야. 이미 여기에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에 이건 없어요. 땡큐. 그 다음에 외환 차익이 11,000원이라고 나와 있고 매입 채무와 관련된 거라는 거 했으니까 요거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기초와 기말 잘 보세요. 감소네요. 재고자산 감소. 그러면 17만원 나오죠. 자산의 감소 대변 현금채에서 플러스. 뭔가 잘못했어요. 13만원인데 숫자 잘못 썼어요. 17만원이 아니라 13만원이 감소된 거죠. 이거 평가충당금이 있죠. 평가충당금은 증가됐네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죠. 평가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입니다. 현금 입장에서 플러스 3,000원이죠.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증가됐네요. 12만원 12만원 매입 채무의 증가. 그리고 선급금은 없고 알겠죠? 그러면 매입 채무의 증가니까 이쪽이니까 플러스죠. 그러면 이 숫자를 이 숫자로 만드는 숫자 구하시면 요게 마이너스 921000이 나옵니다. 됐죠? 풀어봤던 문제니까 현금흐름표 문제도 학생들이 어렵지 않았다고 다른 연도에 비해서 이게 25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게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내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설명했어요 제가.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합병 문제입니다. 합병 문제도 평소보다 지엽적인 걸 안 냈어요. 그냥 딱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죠. 자, 문제가 대안이 26번인데 1월 1일 합병 대가로 취득일에 민국을 흡수 합병했는데 두 기업은 동일 지배하의 기업이 아니다. 동일 지배면 요게 취득법 쓰지 않고 장부 금액을 끌고 오거든요. 지분통합법과 비슷하게 회계 처리합니다. 합병 대가로 대안은 기존 주주에게 80만 원의 현금 줬고요. 그 다음에 주식 줬다고 돼 있어요. 이따가 주식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민국의 요약 재무제표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일단 순자산 공정가치 구해야 되죠. 근데 몇 개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뭘로 끌고 옵니까? 공정가치로 끌고 오죠. 그래서 유형, 무형 이거 다 쓸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 80, 230 그리고 70 쓰시면 되고 부채 하나밖에 없죠. 부채 60. 그런 다음에 뭔가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면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예, 인식원칙이나 적용 지침 같은 거 있을 때.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합병 시 취득한 민국의 유형자산 중 일부를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했는데 해당 자산의 장부 금액은 20만원이고 공정가치는 30만원이다. 그럼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이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이 반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공정가치니까 반영이 돼 있죠. 근데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은 측정원칙의 예외입니다. 일 두 번 하지 말자고 요때 공정가치를 측정하면 나중에 기말 시점에 순공정가치를 측정해야 되니까 순공정가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미 3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25만원으로 바꾸는 거죠. 요게 조심할 사항이에요. 문제가 여기에 반영돼 있지 않다 그러면 25만원을 더 해야 되는데 30이 있으니까 오히려 5만원을 빼야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요게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서 5만원 빼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구하시면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 공정가치가 나올 거고 요 공정가치가 요거 더한 거에서 요걸 빼주시면 요게 315000이 나오나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전 대가 구하는 거야.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현금이 있고 자본금이 있고 주발초가 있는데 이 자본금과 주발초를 같이 구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전 대가도 예외가 주식 선택권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식 선택권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0이죠. 그리고 문제 읽어보시면 90만원인데요. 1000원당 3주를 준다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럼 1000원당 3주니까 이렇게 3주당 1주를 주는 거니까 요거 곱한 숫자에다가 주식수 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 곱하면 이제 요 주식수가 300주가 나올 거고 그래서 그게 만원이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300만원이 나올 거예요. 요게 300. 그러면 요거 더하면 요게 380이 되니까 380에서 15만원 빼주시면 65만원인가요? 맞죠? 65만원. 그래서 요거 영업권 요거 구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회계 처리 한다고 하시면 요게 300주니까 300주에 300원이니까 90일 거예요. 그쵸? 네, 90. 그리고 요게 21만원. 근데 이런 거 안 물어봤죠? 됐죠? 네, 그래서 요것도 풀만한 문제인데 제가 이거 가르칠 때마다 이게 국어 실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몇 번 강조시키는 거니까 여러분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한번 볼게요. 27번 사업결합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유일하게 요거는 옳지 않은 것이네요. 옳은 것은 뒤에 있고 자, 취득자와 피취득자의 지분만을 교환하여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요거를 이제 역취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피취득자의 지분의 공정가치가 취득자의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더 신뢰성 있게 측정한다. 그러니까 취득자가 돈을 발행해 줘서도 취득자의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고 피취득자가 상장 주식이라면 피취득자 쓸 수 있다 그랬죠. 이 문제도 문제가 2번이나 출제됐고 제 객관식 문제집에 이 문장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포인트 책에도 밑줄쳐줬고 안 틀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별 가능성이죠. 근데 계약적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데 이게 and라 그랬어요. 또는이라고 그랬어. 또는 그래서 이전하거나 분리할 수 없더라도 식별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이전하거나 분리해야 된다. 그러면 and가 된다 그랬죠. 이것도 무형자산과 사업결합에서 한번 나왔던 문장이고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3번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제 2차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역취득은 A 회사가 취득자고 B 회사가 피취득자인데 A 회사가 법적으로는 취득자인데 근데 우리 합병 입장에서는 피취자가 되는 합병이잖아요. 그러면 회계 처리를 A가 발행한 게 아니라 B가 발행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 대가가 나와요. 그럼 B가 발행했다고 이전 대가를 구해서 자본금 주발초로 처리하는데 실제로는 A가 발행한 거죠. 그럼 그 금액이 뭐 예를 들면 자본금이 100원이고 주발초가 400원이 나왔어요. B가 발행했다고 가정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A가 발행했으니까 이 전체 금액 500원을 얘 법적인 것을 반영해서 얘가 만약에 30주 발행했으면 이걸 90원과 410원으로 우린 법은 지켜야 되니까 상법에서 자본금과 자본이익을 써야 되니까 요 수정해주는 절차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2차 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법적인 자본을 소급하여 수정하는 건 맞는데 모른다고 해도 세무라고 쳐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취득일에 만약에 자산부채를 이전했는데 결합기업에 여전히 남아있고 계속 통제하는 경우다. 그럼 공정가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장부금액으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장부금액.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고, 장부금액이라고 돼 있고 당기손익 인식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도 풀었고 말 문제도 나왔던 거. 근데 이제 우발부채죠. 우발부채는 인식원칙의 예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의무에 해당하면 우발부채 인식한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인식원칙 할 때 합병은 회계사가 가치평가를 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나 유출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다 그랬죠. 금액의 신뢰성이 있는지도 검토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틀린 말이네요. 그래서 그냥 과거 사건에 생긴 현재 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우발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유입 유출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그걸 넣어놨죠. 근데 제가 항상 강의할 때 1번, 2번, 3번, 4번이 인식원칙인데 요거 두 개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의 유입 유출 가능성은 없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언제나 충족하는 거로 보기 때문에 자산부채의 정의에만 충족하고 식별 가능하면 잡는다 그랬죠. 그리고 사업결합에서 교환된 거면 됐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인데 요거 항상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문제도 제 강의 들었으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1차에 합격하신 분은 2차 고급 회계 때 강의 때 계산 문제 푸는 것까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27번이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28번부터 35번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2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급 회계 문제인데 관계기업 투자 문제인데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X1년 말 계상되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 장부금액 물어봤습니다. 그냥 제 공식 쓰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P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에서 시작하면 돼요. 근데 항상 문제가 뭘 안 주죠? X1년 말 장부금액을 주는 문제가 별로 없죠. 그래서 X1년 초 장부금액을 먼저 줍니다. 15만원. 근데 우리는 X1년 말입장을 구하는 거니까, 자, 우리 순자산이 증가되는 이유는 당기순이익 때문에 증가되고 그 다음에 OCI 때문에 가감될 수 있죠. 그리고 배당 때문에 감소한다 그랬는데 이 문제가 다른 문제랑 다른 게 요거랑 요게 지금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읽어보시면, 자, 배당이 10,000원만큼 있었다 그랬으니까 요게 10,000원, 그리고 기타 포괄 손실이니까 8,000원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20,000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 152,2천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린 이걸 공정가치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투자차액, 자, 잔액을 구해줘야 되죠. 우린 BS니까 지금 관계기업 투자 물어봤으니까. 근데 차액이 하나밖에 없죠. 건물. 근데 차이가 4만원 납니다. 근데 20년인데 1년 지났으니까 19년이죠. 그럼 차이가 나오는데 이게 38,000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원래는 내부거래 상향의 미실현 손익 잔액 구해야 되는데 내부거래는 없습니다. 그러면 P투자자의 순자산 공정가치 구할 수 있고요. 요걸 1번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지분율 곱해주면 되는데 지분율이 25%죠.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요게 19만원이 나오고 거기다가 25% 구하시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47,500원 나옵니다. 근데 순자산 공정가치에 영향 미치지 않으면서 관계기업 투자 계산해 주는 게 영업권이 하나 있죠. 그래서 영업권만 구하시면 되는데 5만원에 취득했죠. 근데 취득 시점에 순자산 공정가치 구해야 되니까 15만원에다가 4만원 더하면 되죠. 암산 가능하죠. 19만원 곱하기 25% 하시면 요거 2,500원 나오고, 사실은 하나 더 해줘야겠죠. 내부거래 하향의 미실현 손익 잔액에다 25% 구해야 되는데 이게 없죠. 그래서 금액 구하시면 5만원 나오는 문제니까 그냥 전형적으로 문제 나오는 거고요. 이게 관계기업 투자 물어봤으니까 원래 영가매수 차익 나오는지 그 지분법 이익 구할 때는 고려하는 건데 어차피 영업권을 구하는 거니까 이건 실수할 포인트가 별로 없었던 문제예요. 상당히 간단한 문제. 올해는 고급 회계가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한 문제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29번 한번 볼게요. 공동약정. 요것도 제가 말문제 나오는 단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1번, 3번,
4번, 5번에다가 밑줄을 쳐주고 요게 뭐가 실수할 포인트라고 말해줬고요. 예, 요 문제도 2번이 가르쳐주지 않은 문장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서에는 있는데 포인트 책에 여기까지 뭐 낼까 그래서 포인트 책에는 포인트 책에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밑줄을 안 쳐줬어요. 공동약정은 둘 이상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이건 당연히 그냥 맞는 말로 제가 제일 처음에 밑줄 쳐주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아니라 3번이네요. 2번은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둘이 계약서를 체결해야 되죠. 관련 활동의 경제력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의 전체 동의가 요구될 때만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무조건 두 명이 같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동호배의 처리라고 그랬죠. 언젠간 깨진다. 4번 보시면 약정의 당사자들이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으로 분류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산부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공동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공동 영업으로 분류가 되고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면 공동 기업이나 공동 영업으로 분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 맨 마지막에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이게 공동 기업이다. 그래서 요거 4개는 여러분들이 제가 밑줄 쳐준 문장이에요. 근데 문제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응용해야 되는 거야. 약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공동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 약정에 공동 약정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A하고 B가 45%씩 갖고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 공동 약정을 계약서장 조인트 벤처 계약서를 체결한 거야. 그럼 나머지 C가 10%만큼 있죠? 그럼 이건 공동 약정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될 때는 그 전체 주주 중에서 공동 약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동 약정을 해당하지 않는 지분이 될 수 있다. 요 문장이 있는데 요걸 여기서 응용해가지고 문제가 틀렸다는 거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문장을 알고 있으니까 요걸 모르니까 답을 3번으로 찍어야 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것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0번 요게 이제 옳은 것은이었죠. 그래서 조금 옳은 것은 나오면 한 개를 구해야 되니까 이게 문장이 어렵죠. 일단 지배력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거나 알겠죠? 그 다음에 투자자의 관여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요 노출되거나는 맞는데 이 힘이 있거나 할 때 요게 고자인데 요게 거나라고 되어 있어서 틀렸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을 때 요것도 틀렸죠.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그래서 있거나 힘이 있거나 사용하는 능력. 요거 가지고 장난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배력의 정의 보시면 그 정의를 말로 바꿔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기간에 서로 다를 때 지분법이든 관계기업 투자든 아니면 연결이든 3개월 초과할 수 없는 건데 6개월로 냈어요. 이거 3개월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했고 자 보고기업이 총포괄 손익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에 귀속시킨다. 여기까지 맞죠? 근데 부의 비지배 지분이 되는 경우에 모두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 요게 틀렸죠? 요걸 무슨 이론이라고 해요? 지배주의 이론. 옛날 이론이죠. 근데 지금은 연결실체 이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빠샤 해줘서 지배기업 소유주 자본과 비지배 지분에 배분해줘야 되니까 요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우린 연결실체 이론이니까 이것도 비지배 지분과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으로 나눠줘야 돼. 그럼 비지배 지분이 마이너스 될 수 있다 그랬죠.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한다.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잠재적 부통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판단할 때 행사 가능성이나 전환 가능성 반영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건 지분법에도 있고 그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다. 근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80% 있다가 지배력을 상실해야 되니까 40% 된 거니까 한 40% 처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에 OCI 기포누가 조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연결과 관련된 기포누가 있으면 지배기업이 관련 자산을 직접 처분한 경우와 같은 회계 처리로 회계 처리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재분류 조정된다면 처분했을 때 그 남은 금액도 재분류 조정 시켜줘야 되고 재분류 조정이 안 된다면 재분류 조정 안 되고 이익이념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요것도 관계기업 투자 공부할 때 많이 봤던 문장이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30번까지 풀어줬고 그 다음에 31번 한번 볼게요. 연결 문제네요. 31번과 32번으로 이번 문제에서 유일하게 한 자료 가지고 두 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문제 먼저 읽어보면 X1년도에 비지배 지분 물어봤죠? 대안을. 그러면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우리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에다가 지배기업 지분율 곱해야 되는데 X1년 말에 순자산
공정가치 절대 안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부 금액을 먼저 주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장부 금액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X1년 초가 나와 있죠. 그냥 바로 구하면 되죠.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15만원. 거기다가 당기순이익 더하고 이제 배당 빼주면 되는데 X1년도에 배당은 없습니다. 그럼 당기순이익만 더하면 되네요. 민국이니까 3만원. X1년도 당기순이익. OCI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OCI 없습니다. 교수님 또 화나셨네. 그래서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투자차액 잔액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빚집의 지분 구하고 있고요. 31번 문제예요. 그럼 투자차액 차이가 나는 건 공정가치 보면 되는데 부채 차이 없죠. 현금 차이 없고 매출채권 차이 없고 재고자산만 차이가 나는데 재고는 다 팔렸다며요. 그럼 0이죠. 그러면 우리가 찾을 거는 유형자산만 찾으면 되는데 차이가 4만원입니다. 그럼 잔존 내용연수 봐야 되죠. 8년인데 지금 1년 지났죠. X1년 말고 하는 거니까 8분의 7이니까 이게 35,000원. 자, 그 다음에 내부거래 상향을 조정해야 되는데 미실현 손익의 잔액, 이 문제에 대안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향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없네요. 그러면 요거 구하시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1만 5천원 나오죠. 지분율이 80%니까 요거 곱해 주시면 빚집의 지분율이 20%니까 요것만 땡겨 주시면 되죠. 제가 요거 계산기 잘못 두드려서 혼자 풀 때 유일하게 틀린 문제거든요. 다시 한번 실수하면 안 되니까. 43,000원 맞죠? 그래서 요거 43,0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요것도 되게 간단한 문제죠. 문제는 긴데 두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연결 당기순이익인데 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이익 물어본 거 맞죠? X2년도 거 물어봤어요. 그러면 X2년도 물어봤으니까 대안과 민국이라고 써놓고, 자, 보고된 당기순이익 써주면 되죠. 이거 문제에 나와 있어요. X2년 거 보시면 얘가 6만원, 얘가 2만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투자차익 삼각해야 되죠. 근데 투자차익 삼각이 재고하고 유형 두 개가 있잖아요. 재고하고 유형. 근데 문제가 X2년입니다. 재고는 X1년도에 팔았으니까 고려할 필요 없죠. 그럼 유형만 고려하면 되겠네. 8만원인가요? 아, 또 잘못했다. 8만원이 아니라 4만원입니다. 근데 내용 연수가 8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8분의 1이니까 5천원만큼 써주시면 되고, 우리 투자차익 생각하실 때 가끔 염가매수 차익 물어보니까요, 혹시 실수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돼요. 문제 보시면 20만원에 취득했는데 원래 자본금이 15만원이었잖아요. 15만원에다가 자산부채의 차이가 재고자산이 만원 나오고 4만원 나오니까 20만원이죠. 20만원에다 80% 곱하면 16만원 나오니까 영업권이 4만원이니까 다행히 염가매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염가매수 차익 나누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확인하시고, 시간은 충분하니까 이번 문제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는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내부거래예요. 그쵸? 그러면 내부거래 중에서 재고자산이 있는데 재고자산이 언제 팔린 거냐면 X1년 중에 팔았어요. 근데 50%가 외부에 판매됐으니까 X1년도에 실현된 게 있고 나머지 50% 팔았죠. 근데 미실현 손익이 미판매 재고의 매출총익이니까 3만원에다가 2만원 빼준 게 매출총익. 그 중에서 50%가 실현된 거죠. 재고자산 실현이네. 5천원이죠. 근데 하향이니까 대안 쪽에다가 더해주면 되죠.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배당금이 있습니다. 배당금 수익. 취소시켜줘야겠지? 근데 민국한테 받은 걸 취소하는 거니까 전체가 만원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지분율이 제가 좋아하는 60%가 아니라 80%니까 80% 제거해야 되죠. 그럼 8천원을 이렇게 제거하시면 금액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면 요게 57,000원. 요게 조정 후 당기순이익. 그리고 요거 더하시면 15,000원. 그러면 연결 당기순이익 72,000원인데 요걸 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이익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57,000원 15,000원 곱하기 80% 끌고 오는 거니까 69,000원 맞죠? 네, 69,000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고 요거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뭐 실수하실 포인트는 요거를 공식 외우실 때 빼느냐인데 저는 아예 시험에 나올 모든 걸 다 써주잖아요. 여기 영가매수 차익도 써주고. 네, 그러니까 다 써놓고 문제를 읽으면서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니까 요것도 여태까지 나왔던 연결 문제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전체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33번 문제예요. 33번이 왜 어렵냐면 사실 이 문제는 외화가 있었어요. 외화 거래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분계하는 통화는 기능통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표시통화예요. 그러니까 외화를 기능통화로 분계할 때 분계상의 기능통화로 돼 있는 거를 나중에 재무제표 환산할 때 또 표시통화로 바꾸기 때문에 이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외화 기능통화 표시통화를 잡을 때 여러분들이 그 외화 환산 손익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요. 재무제표 환산할 때 OCI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각각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이게 쉬운 문제가 진짜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명백하게 이게 외화 환산 이익을 수익과 비용에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각각 물어봤으면 시험장에서 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제가 기본 강의 때는 안 합니다. 객관식 때도 요건 안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알고 싶으시면 제 2차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건 2차 때 제가 그림 그려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걸 몰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뭐가 있다면? 국어 실력이 있다면.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대안이 X년도 원화표시 포괄손익계산서상 총포괄손익을 물어봤어요. 그쵸? 근데 시산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시산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제가 요거 풀 때 시산표로 풀면 여기에 자산이 있고요. 여기 부채에 있는데, 됐죠? 근데 자산 부채를 이렇게 계산 안 하죠. 저는 순자산으로 그냥 계산해 버려요. 그러면 원래 얼마가 돼 있냐면 7,000불이라고 돼 있었어요. 설립했으니까 처음에. 그리고 4,500불이 부채입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읽어야 돼요. 보통 문제는 이렇게 내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X1년 중 유럽은 회사의 수출의 대금을 X2년 유로화로 받기로 했대요. 수출 대금은 300유로라고 돼 있어. 근데 대안은 수출 시 이를 달러화로 환산하여 장부에 기록했대. 그럼 그때 달러화의 환산 금액을 구해야 되니까 1.2니까 360이고 문제에 360으로 기록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외화 환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산을 이 매출 채권과 관련된 것과 관련돼 있지 않은 걸로 빼야 되니까 지금은 외화 환산을 안 한 거야.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360을 빼야 됩니다. 이 금액을. 그래서 그 금액이 이제 매출 채권 제외한 거. 요 금액 계산하시면 요 금액이 2996000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360불인데 유로화로 원래 몇 불이죠? 300유로인데 기말에 환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곱하기 1.1로 돼 있을 거야. 아, 나 지금 뭐 했죠? 요거 곱할 때 자산부채는 무슨 환율 쓰는 거예요? 마감환율. 그게 중요한 건데 마감환율을 안 써놨네. 그래서 마감환율은 여기 1,400원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요것도 기말에 환평가를 해야 되니까 환평가를 한 다음에 요게 달러로 된 거죠? 거기를 다시 기말환율로 1,400원을 곱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요거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알겠지? 환평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 360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요 달러로 환산하면 360원이 아니라 330원이어야 되니까 그거를 빼준 금액으로 해주던가 아니면 30원 빼시던가 30불 빼시던가 그렇게 해서 조정해주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462000이 나옵니다. 됐죠? 그럼 요것과 비교를 해야 되죠. 예, 비교를 하실 때 요게 맞아야 되잖아요. 대차가. 그러면 자본금이 있어요. 설립했으니까 변한 게 없죠. 1,500불. 근데 이건 역사적 환율 써야 되니까 1,300원으로 돼 있죠. 그럼 1,300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1950000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 이익잉여금은 설립했으니까 0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사적 환율이니까 1,300원이니까 이거 0 나와요. 그런 다음에 제가 원래 여기다가 뭐 씁니까? 당기순이익 쓰죠. 근데 당기순이익을 4,000에서 3,000 뺀 걸로 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환평가된 60원의 금액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60불에 대한 거 그거 반영해주는 숫자를 반영해야 돼요.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죠. 요거랑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을 합친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요거를 두 개 더한 거를 총 포괄 손익이라고 하고 대차 차익으로 구하면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요거 빼주시면 그냥 답 나오는 거죠. 1508 0002라고 해서 됐죠? 그래서 그 요거 자산부채 기말환율 쓰고 자본 역사적 환율을 쓰고 수익 비용 평균 환율 쓰고 해외 사업 환산 손익 계산한다는 거 요거 아시는 분은 응용해서 요것도 거의 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원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당기 손익과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을 각각 물어본다면 수익 비용을 평균 환율로 계산한 거에다가
요 외화 환산이 평가한 거 더해주고 대차차액에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매출 채권을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또 OCI가 생겨요. 알겠죠? 그래서 그 OCI 생기는 것만큼을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각각 물어보는 거 그거는 2차 시험에 기출이 됐고요. 1차 시험에 한번 기출됐을 때는 정답 없음으로 이의제기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안 풀어줬는데 알겠죠? 그래서 그거 듣고 싶으시면 그건 2차 강의 들으시면 고탈 거기서 공개하겠다. 그래서 요게 뭐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유일하게 한 개. 사람이 다 맞으면 짐승이잖아요. 34번 볼게요. 환율 변동 효과. 자, 요것도 제가 평소에 퀴즈나 모의고사에 내는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죠. 자, 해외 사업장 처분하면 해외 사업장은 재분류 되는 거죠. 재분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1번 보시고 그냥 바로 다음 문제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능통화가 변경된 경우에 전진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그날을 역사적 원가로 본다 그랬으니까 이제 전진 적용.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보고기업 해외 사업장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를 연결하는 경우 내부 거래에서 생긴 화폐성 자산과 부채는 연결 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 화폐성 항목이니까. 근데 해외 사업 순투자였다면 그거는 연결 재무제표에서 자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OCI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뭐 작년에도 나왔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문장이니까 연결과 기타 포괄손익 거기 동그라미 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해외 사업장 환산 손익이 기본후에 잡혀 있으면 지분율만큼 없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사업장 비지배 지분의 비례적인 지분을 귀속시킨다. 이것도 맞는 말. 그 다음에 비화폐성 항목일 때 환평가할 때 기타 포괄손익이면 기타 포괄손익이 묻는다 그랬고 당기손익이면 당기손익의 외환차익 묻는다 그랬죠. 그것도 자주 봤던 문장. 그래서 요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 1번이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그냥 1번 보고 바로 답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만에 확정계약 통화선도가 나왔거든요. 옛날에 이게 자주 나오는데 계속 어려운 문제를 우리 파생상품에서 냈었어요. 말 문제도 어렵게 나왔고. 근데 이거는 진짜 쉽게 나왔죠. 자, 일단 구입하는 확정계약이에요. 그런 다음에 불이행할 시 확정계약 플러스 통화선도인데 이게 지급하고 하니까 통화선도 매입이죠. 그럼 환율이 오르면 이익인데 공정가치 모형 적용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확정계약 자산부채 구했는데 선도를 보시면 선도가 100원만큼 이익 보죠. 근데 거기에 2,000불이니까 이게 얼마냐?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평가 이익인데 확정계약은 미래에 지급하는 거니까 선도환율로 평가하죠. 이거 거꾸로 하면 되니까 이쪽이 확정계약이고 이쪽이 평가손실이 됩니다. 금액이 똑같으니까 그냥 1초 만에 푸는 문제네요. 부채라는 거 확인. 선도가 자산이니까. 그래서 부채고 금액 구할 때는 1,400원 마이너스 1,300원 곱하기 2,000불 하면 되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20만 원이니까 저는 이거 암산으로 바로 20만 원 1번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5번도 되게 간단한 문제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학원에서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가 이제 우리 설립한 지 한 4년 됐고 이제 5년차 기본 종합반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합격했다고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물론 제가 전화번호를 많이 알려주는 편은 아닌데 잘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 다 회계학 40개 넘어가지고 진짜 잘 본 친구는 45개 넘은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 이제 동차 강의 할 때 제가 꼭 다 붙여서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동차반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혹시 안타깝게 제가 커트라인은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물론 작년보다는 한참 높을 텐데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소문보다는 좀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원되는 그 인원이 400명이 있기 때문에 1차 합격자가 그래서 좀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 중에서 공부를 계속하실 분들은 제가 1차를 초시를 볼 때는요 2차 강의를 듣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했죠. 일단 다양한 과목들을 다 잘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거의 합격권에 있으신 분들은 2차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2년차 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실 분들은 동차 강의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원에는 프리패스 듣는 분들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동차 강의 할 때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제가 재무회계만큼은 다 합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